지금 한국 사회는 디지털화돼서 사회가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예요. 네네.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아날로그 사회로 따라갑니까? 전 세계가 디지털화돼 일본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래서 50대 이하만 돼도요 일본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대부분이 자기가 일본 좋았던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본에 대해서 하는 말들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 같다. 네. 네, 저도 한편으로 느끼는 점이 일본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뭐 이런 면도 있지만은 여기는 뭔가 좀 북한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여행을 그렇죠, 다니면. 그렇죠. 그게 실제로 좀 뭐랄까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일리가 있죠. 여러 가지가 이제 일리가 있는데 공동 부유가 아니고 네. 공동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쉽게 이게 자르지를 못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능력이 없다고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은 능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연공세를 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그 많은 능력 못 발휘하는 건 아직 나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네, 회사가 그렇게 믿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딱 틀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확 망할 수도 있고 확 성할 수도 있고 부침이 너무 심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아닌 거죠. 딱 틀에 갇혀가지고 연공세율이라는 건 내가 처음에는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봉급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네. 받는 고봉급 그대로 받고 몇 년 지나면 이제 승급이 되거나 뭘 하면은 조금 늘어나고 계속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은 사람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데 그만큼 일을 잘할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놀고 엄청난 돈 받아가는 이 오지상 네. 아저씨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면서 네, 자리 차지하면서 네, 돈은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은 그럼 구조조정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일본의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야 한다. 그런 이제 분석가들, 평론가들 그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죠. 자, 평생 직장 연공세율 이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해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폐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본의 뭐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 그게 1940년 체제라고 그래요. 1940년 쇼와 시대. 네. 1940년 체제가 뭐냐 했더니 그때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물건을 많이 대량 빨리 생산 대량 생산으로 해내는 거야. 네. 똑같은 물건을 여기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는 거는 네. 계속 하면 기술이 조금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령이 생기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갈수록 그 기술이 늘어난다고 가정한 거예요. 직장이 왔다 갔다 옮기는 거 이거 별로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평생도록 계속 고용하도록 하고 이게 기술이 계속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아날로그 사회는요. 네네. 세월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은 그게 아니죠. 네. 디지털은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하면은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지. 아날로그는 그 아이디어 번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이 연공서열하고 평생직장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 전 세계가 디지털화돼 일본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젊은 애들이 한국은 치안이 좀 무섭다. 그러니까 일본의 치안이 세계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로 이것도 디지털 아날로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 실종되면 잘 못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못 찾는 사람들 계시긴 하지만은 정말 그게 즉각적으로 잘 대응이 되는 거죠. 지금 지문 같은 것들도 웬간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한국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죠.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북한 같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19년도에 이 얘기는 내가 하긴 했는데 너무나 쇼킹해가지고 주재원 있잖아요. 기자가 한국에서 어떤 언론사 기자가 일본에 이제 주재원으로 파견돼요. 근데 그날 이제 내하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오전에 무슨 일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한테 서울에 가면 칼라 TV 있냐고 묻더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일본의 그 보편적인 인식인 거예요. 이게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내가 한일 역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일본이 여권 가진 그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여행을 잘 못 다녀요. 왜? 너무나 비싸가지고. 그죠. 신칸센. 신칸센이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비행기 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오사카 사는 사람들이 홋카이도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던 사람들이 부직수예요. 오물한 개구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과거에 버블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완전히 대환장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엄청나게 경쟁력이 좋아서 네. 그런 줄 알고. 아니라는 게 버블이라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거품이잖아요. 거품. 그렇죠. 거품이죠. 그때 이렇게 거품이 뻥 뛰어올랐던 걸 그 크기를 네. 일본이 그게 실체라고 인식한다는 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젊은 사람 30살이라 치면 지금 그럼 70세예요. 노인이시네요. 완전 노인이야. 네. 은퇴하거나 그 노인이라고. 네. 그 이게 현역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현역 세대는 네. 뭐냐 하면은 40, 50대는 자기는 한 번도 좋은 시대를 본 적이 없어. 그러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라는 그게 얘기를 저기 전설 따라 372로 네. 일본에 옛날에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맨날 네. 일본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10대는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는 거야. 일본이 계속 진짜 추락하고 있을 때니까 부모님들은. 지금 그래서 네. 50대 이하면 돼도요. 네. 일본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대부분이. 자기가 일본 좋았던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또 지적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그러고 그러면은 네.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찬란했는데 그때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살고 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결과는 안 좋잖아. 그러면 결과가 안 좋으면은 치열하게 문제를 한번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별로 그럴 의지도 없고 뭔가 그런 걸 경험해볼 만한 기회도 사실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30, 40대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것만 계속 보고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으니까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70대 지금 자민당의 그 소위 말해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70대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고 네. 치안도 제일 좋고 민도도 제일 높고 듣고 있으면 진짜 웃음이 나와요. 그런 인식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정치가 위기의식을 갖고 또 민간사회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정치에다 이게 전달이 되고 피드백이 민감하게 돼야 되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웬간히 뭐 하는 척만 해도 또 우리 찍어줄 건데 뭐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니까 이번에 뭐 잘못해도 또 한번 새롭게 확 판을 뒤집어버리고 선거 다시 하면 또 우리 다 찍어주는데 위기의식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 아무리 잘못된다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사회가 안 바뀌는 거죠. 이게 기업에서 아무리 얘기하든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얘기하든 정치가 반응 안 하면 바뀔 수가 없어요. 모든 거는 정치가 법도 바꾸고 모든 거 다 하잖아.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그 세대가 좀 물갈이가 되면 괜찮아질까요? 물갈이가 될까나?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세습 정치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 고이즈미 아들이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하고 아버지 생각은 그대로 하면 되고 할아버지 생각했던 그대로 하면 되고 할아버지 총리했던 사람들은 웬간하면 총리해요. 뭔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 쪽으로 잘 안 가요. 왜? 어차피 내가 가봐야 저 삐리삐리한 인간이지만 아버지가 뭐 했고 할아버지가 뭐 했는 놈이지 다 차지해버린다 이거야. 정치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자체도 그냥 고여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그들만의 리그. 정치 자금 같은 것도 자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방 같은 데 가면은 그 지역의 영주 같은 존재가 있는 거야. 거기서 국회의원 된 사람은 대대손손 계속 하는 거지. 여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한 번은 당선된다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될 가능성이 희박하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직장 다니다가 만약에 나왔다 치면 직장에 다시 못 들어가. 왜? 거기 연공 서열이 되어 있잖아. 그 내가 한번 빠져나오면 거기 그 바퀴처럼 굴러가는 그 회사에 내 위치가 애매한 거야. 그렇잖아요. 한 번은 그죠. 한 번 할 수 있는데 한 번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하리란 보장이 없잖아. 그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그죠. 다시 회사 갈 수도 없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은 일본에 2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따라간다.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 따라갈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왜 전혀 아니냐면은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는 거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은요 선진국이 다 겪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선진국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는 디지털화돼서 사회가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예요.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아날로그 사회로 따라갑니까? 그렇죠. 아날로그하는 거니까. 아날로그를 넘어선 게 디지털을 한 단계 나아간 사회인데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따라갑니까? 일본이 한국을 따라와야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일본이 한국의 디지털을 배우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일본 따라가면 한국이 일본 뭘 따라가겠어요? 일본한테 배울 게 지금 뭐가 있어요? 3, 40년 전에는 그랬어요. 일본에서 배우는 게 많았거든. 그래서 일본의 장노년층들은 혐한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상전이었는데 저 찌질이 같은 놈들이 지금 좀 산다고 일본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더 앞섰다 이딴 소리 하니까 커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대차가 한일 간의 세대차가 너무나 격렬해요. 그래서 일본을 연구한 게 너무나 흥미진진한 게
과거에는 이렇게 차이 났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역사 속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네. 얘기예요.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게 네. 식민지 국가보다 더 잘 살게 되는 예도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한국은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네. 왜? 전자정부 세계 1위예요. 거의. 이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긴 하죠. 완전히 선진화되어 네. 있어요. 이런 사회가 능률이 안 오르겠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거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 이제 겨우 일본 넘어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한일 엽전 얘기하면은 일본의 좋은 점들 얘기하면서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일직선을 따라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일본은 평지로 계속 지금까지 오듯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교차선을 지금 넘어섰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해 나갈 거 그대로 여전히 평지로 그을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전 세계가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다. 전 세계에서 거의 이제 꼴등에 가까웠던 나만 해도 내가 어릴 때 찍은 사진 보면요. 거지 상거지가 없어.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웃어도 돼요. 아, 예. 왜냐하면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아, 몇 년도였나요? 60년. 60년대. 내가 막 태어나가 1살 됐을 때가 찍은 사진을 네. 봤더니 근데 내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랬던 사회가 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주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예.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네. 근데 일본은 어떠냐? 30년 전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 위세를 갖고 저편에서 넘버원 지금은 4위, 5위로 막 떨어지면서 전 세계에 뭐 섹스 관광이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역사 속에서 있을 법한 얘기예요. 공상과학 소설 써도 이렇게 쓰면 욕 먹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일본도 좋은 측면은 없나요? 좋은 측면은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물려받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좋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거기다가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아직도 일본은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소재, 부품, 장비. 이거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손꼽는 그런 것들이 많죠. 산업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이공계 관련 쪽으로 장비를 다룬다거나 하나같이 야, 이 박사, 나 아직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본의 소재 우리 죽었다 해도 못 따라가. 장비 아직 우리 따라가려면 멀었어 일본. 네. 100% 그래. 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그죠. 일본이 남아있는 게 그거다 이거야. 네. 소재 부품 장비는 그게 아날로그 사회. 네. 그게 장인 정신이 빛을 발휘하는. 그렇죠. 네. 조금씩 개선돼 나오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오고 해서 지금까지 퀄리티를 높여온 게 네. 소재 부품 장비 영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딱 그거 한 분야만 좀 긍정적으로 그거 하나 봐줄 수 하고 있는 또 하나는 일본 사회가 선진국으로서 30-40년을 살다 보니까 네. 일본에 가보면은 웬간한 데는 다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아, 네. 깔끔하게. 그게 되게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서 감명받는 부분. 그렇지. 일본에 가보면은 깔끔하다. 그런데 이제 그 도로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거야. 일본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막 얘기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네. 또 일본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영역들이 또 있어요. 곳곳에는. 네네. 그게 그렇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이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 수출액의 3%, 10% 이런 때가 있었어요. 30-40년 전만 해도. 네네. 근데 지금 어떠냐? 우리가 작년만 해도 96%까지 따라왔어요. 일본에. 전 수출액이. 이제 역전되겠네요. 이제 곧 역전될 거라고.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환율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해서 이런 거지. 환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엔화가 너무 싸다 그래서 막 다들 여행 막 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정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일본의 현실이 네. 녹록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면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2019년도에 일본의 민낯을 봤어요. 하나같이 한국 욕하는 걸로 날밤을 쐬더라고요. 날밤을. 그때 내가 일본 사람들의 그 정특을 봐버린 거야. 아, 이 인간들하고는 같이 뭘 같이 한다는 게 자체가 쉽지가 않다. 한국은. 20대 30대들 일본 사람들 SNS하고 유튜브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들보다 여러 가지로 앞서가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내 지도 교수가 뭐라는지 알아요? 일본에서 지금 그게 2000년 초점일 거야.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큰일 났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의 리더가 자꾸 없어진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 강력하게 일본을 끌어갈 수 있는 자꾸 작아진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한 3% 정도는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다 이끌어놨던 사회를. 네. 근데 이게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지금 현실이 된 거네요.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정확히. 그게 79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이라는 교수가 네. Japan as number one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최고다. 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렇죠. 대학 그 교수가 저편에서 넘버원 그러니까 완전히 고향이 됐지 않겠어요? 차올랐네요. 네. 역전한 거 용납 절대 못하고.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그때 저편에서 넘버원 할 시점에서는 한국은 저 발바닥에도 못 미치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겨울연가 있죠? 네.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네. 중년 여성분들이 배용준 네. 사마는 그게 왕족들이나 붙이는 사마, 연사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너무 멋있는 거야, 남자가. 한국 남자가. 한국 남자가 아니고 배용준이가. 그 배용준이가 보니까 한국 남자더라 이거야. 아마 외국인으로 봤을 거야 처음에는. 우리 바로 옆에 이렇게 멋진 나라가 있었다는 걸 몰랐네 이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쓰는 용어가 도나리노 군이 그래. 옆나라. 네. 도나리노 군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 자기들은. 한국 전쟁 터지면서 떼돈 벌면서 그때부터 경제 성장하면서 우리 64년도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상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때 일본은 이미 선진국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한국은 돌아다 보기 싫은 거야.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일본을 되게 매몰차게 얘기하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네. 옛날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듯이 신대륙 발견은 일본이 그때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한국을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쳤군요. 사실 저는 왜 한류가 일본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때 막 고도 성장할 때 남편이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살아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때는 회사가 잘 되니까 회식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회식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 넥타이 여기 메고 그러니까 집에는 거의 새벽 1~2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회사에 뺏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한국의 러브 스토리를 본 거야. 배용준이. 한국의 남성들이 저렇게 첫사랑에 대해서 저렇게 애틋한 저런 모습을 애틋한 저런 사랑을 한다는 거 일본 여성들한테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씨가 말랐던 그 스토리인 거예요. 그게 패전 이후에 국기와 국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국기와 국가요. 패전 이후에 있지 않았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이 군정을 하면서 국기 국가법을 없애버렸어요. 공식적으로 못하게 사용 못하게 해버려. 상징물을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그 나라에 국기도 없었고 국가도 없은 거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있었겠지만 그 어떤 공식적인 행사하는 데는 아예 국기라든가 국기를 걸지도 못했고 국가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 나라였던 거 일본이. 자 그리고 신은 있었나요? 종교는 있었나요 일본이 전후에? 천황이 패전 이후에 인간선언을 해버렸어요. 히로히토가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와 버렸네. 하루아침에 일본은 신을 잃어버린 거야. 신도 없어, 국기도 없어, 국가도 없어. 의존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공동체에서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쯔비시면 소니면 영혼을 바친 거군요 회사에. 도요타면 회사에 영혼을 바친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회사. 그만큼 회사가 평생 직장으로 고용을 해주고 사회복지를 거기서 다 해준 거예요. 회사 내에 연수 가면은 회사가 전부 다 안 가는 걸 다 복지를 다 거기서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된 거야. 평생 직장이 되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혼을 묻는 것이요. 영혼을 묻어보니까 아내는 뒷전이 되고 영혼 없는 남편만 슬퍼서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기도 못해요. 늦게 오니까 먼저 자지요. 그런 생활이 20~30년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드라마를 봤는데 와 남자와 여자가 저렇게 러브 스토리를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저렇게까지 애절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영원히 기댈 만한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종교도 없죠. 일본에는 기독교 0.3%도 채 안 돼요. 다른 불교도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신도라고 그러지만 신도도 신이 사라져버린 신도예요. 그냥 가서 이거 하는 것밖에 없는. 그 결국 이제 마인드로서는 이게 이제 잡시는 거죠. 누구한테 이걸 하는지 누구한테나 그냥 이거예요. 그게 토테미즘인 거죠. 우리로 치면. 어쨌든 일본에 명확하게 신이라는 것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국가도 없었고 국기도 없었다고요. 갈 곳 잃은 영혼들이 영혼들이 회사에 이제 온몸을 다 바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돈을 회사가 많이 벌어다 주고 하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빠졌던 거죠.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타락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보면요. 살색 감독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살색 감독? 살색 감독. 그 사람이 왜 살색 감독이냐니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성문화에 대해서 찍은 거예요. 정말 한번 보세요. 볼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쇼킹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일본의 경제가 초호황일 때에 네. 일본 사회의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은 한국에서 그런 드라마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하고자는 얘기 뭐냐면 일본의 성문화는 우리 성문화하고 많이 다르다. 네.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물론 뭐 지금도 사실은 우리하고 성문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개방적이네요. 개방적인데, 네. 나는 그 개방적이라는 얘기는 좋게 표현한 방법 네. 표현인 거고,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교양도 있을 거고 종교도 있을 거고 인류 지혜의 그 성인들의 가르침 같은 것들이 그게 성서고 불경이고 코란일 수도 있고,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쏟아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보통 3, 4주 때면 대부분 다 타락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게 또 막 지하 경제 만들고 그 파친코 환자들 만들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그게 확실하게 뭔가 중심에 없으면은 네. 사람이 영혼이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두려운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존재. 네. 그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라는 명확한 가르침 같은 걸 따라야 되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이번 영상의 주제로 갈무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도 이 일본에 사는 걸 굉장히 따분하게 만들고 뭐 지루하게 만들고 또는 고립되게 만들고. 맞아요. 네.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생기가 좀 부족해지고 네. 그런 부분들, 침체되는 거, 네. 이런 것들하고 된다고 사회 나는 봐요. 분위기로 연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해외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으면은 일본 사회는 너무나도 이제 낙후돼 있다는 거 느끼고 탈출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뒤로 엔저가 급속히 일어나면서 이게 두 개가 겹치면서 일본 사회가 몇 년 사이에 막 갑자기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저런 현상들이 막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생한 거예요. 지금 오늘 다룬 네. 그 일본의 이런 병리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네. 몇 년 사이에 그냥 급속도로 확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일각에서는 한일 간의 그런 나라를 비교하면서 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지금 이 얘기들을 다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를 그렇게 냉소적으로 볼 필요가 아예 없겠구나. 내가 네, 딱 한마디 하고 생각이 싶은 게 듭니다. 이제 네. 그 질문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하시라고 얘기할 거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예.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예. 한국은 기본적으로 너무 못 살다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뽀기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너무 못 살았으니까. 네. 또 혹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야. 에이, 너무 자만하지 말자. 네. 그게 너무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이 정도면은 세계 나가서 어느 정도 어깨를 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펴는 순간 내가 뻐기는 게 아닌가, 내가 자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를 되게 못나다고 항상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우리 그런 교육도 받았어요. 조선징 어쩌고 저쩌고, 뭐 냄비 건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다 일제시대 때 받은 교육이에요. 그게 일본이 한국을 폄하하면서 만들었던 교육인 거예요. 그게 아직도 네. 나이 든 연령층에는 남아 있어요. 그게. 네네. 그런 게 자식들한테 안 전달 안 됐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찌지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나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객관적인 팩트를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일본이 과거에 너무 찬란했으니까 60, 70대 분들 아직도 여전히 일본이 그런 그 찬란했던 그 잔상이 남아있는 네.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한일 역전 이런 얘기하면 에이 무슨 소리. 일본의 장인정신 그거 대단한데, 내가 하는 한마디 하는 얘기들이 좀 폐부를 찌른 얘기들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60, 70대 우리 한국의 사람들도 네. 상시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 이 박사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맨날 일본 뭐 욕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하는 얘기들 전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네. 현재 현상이 그렇다는 거, 세상이 그렇게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잠시나마 또 뭔가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긍심 가져도 됩니다. 네. 일본인들이 왜 일본을 뜨는가에 대해서 저 교수님이랑 재밌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말 새롭게 안 내용들이 많고요. 네. 일본의 현실이 그 정도였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사실 궁금한 분들이 더 많긴 한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경제로 들어가면은 뭐 네. 정말 구조적으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교수님께 이 일본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